앤디 스픽. 안녕하세요. 스카바티 라디오 문화 채널 앤디 스픽의 김수용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겨울이니까 추운 게 당연하긴 하지만 그냥 춥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추웠던 요즘이었습니다. 조금은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기분 탓일까요?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춥다고 느껴지는 날들인데요. 아직 시간이 남긴 했지만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추위에 좀 쥐약이거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저처럼 추위를 견디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더더욱 대비를 잘하셔서 이 겨울을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앤디 스픽 3회 방송은요. 따끈따끈한 공연 한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번 달 방송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눈치채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2회 방송에서 2023년 상반기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죠. 1월에 공연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작품으로 3회 방송 때 찾아뵙겠다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작품입니다. 뮤지컬 청춘소음. 네, 작품을 선정하려고 하던 중에 주변에서 기다자기라면서 추천도 참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청춘이라는 단어를 제목의 맨 앞에 드러내고 있어서 무언가 청량미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 근래 대학로에서 공연되는 꽤 많은 작품들의 이야기가 무겁고 막 강하고 막 세고 이런 이야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로움이라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었어서 제가 감히 청량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봤는데 어떻게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청량감을 느낄 정도로 뭔가 맑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청춘소음에 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또 이제 저 혼자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뮤지컬 청춘소음의 중추인 이 이야기를 막간하게 만들어주신 분이죠. 변효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청춘소음을 쓴 작가 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왜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이런 인터뷰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떨리는데요. 네. 모쪼록 힘을 내서 네. 앤디 스픽 청취자 여러분께 공연 소개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 저희 스튜디오가 파주에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먼 곳까지 또 이렇게 친히 방문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배우님이 우리 작품을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얘기 나눌 수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많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주변에 뭐 연출가들이나 또 정말요? 배우들이나 이쪽에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이 작품 이게 제가 처음은 한 12월에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1월 1일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이 작품 오픈되면 굉장히 재밌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저도 뭐 제가 감히 선택했다는 느낌보다는 저도 뭔가 관객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작가님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보통 제 소개를 할 때 안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효진입니다라고 합니다. 네. 안산이 고향이면서 지금껏 살고 있고 네. 작가이긴 해도 이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한 다양한 일을 또 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대학 졸업 후에 극단 걸판과 극단 동네 풍경에서 극단 생활을 하다가 어찌어찌 흘러 현재는 프리랜서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희 다 프리랜서죠. 뭐 저희 네, 그렇죠. 뭐 저도 이제 배우이긴 하지만 뭐 프리랜서 네. 배우죠. 뭐 그쵸, 제가 그쵸. 어디 소속돼 있지 않으니까요. 네. 네. 뭔가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뮤지컬 청춘소음 이제 사실은 저는 제목을 보고 공연을 딱 보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제목 보고 딱 객석에 앉아서 사실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 제 뒤통수를 딱 하고 때리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던 제목의 느낌하고는 좀 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 청춘으로 대변되는 인물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그들만의 뭐 애로사항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소리 높여서 표현하는 그런 전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처음에는 뭔가 아직 어린 친구들의 치기 어린 그런 소음처럼 들릴지언정 나중에는 그게 막 그 소음이 아니라 절실함에 담겨 있는 청춘이기에 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운 외침이라는 그런 막 철학적인 이야기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청춘 소음이 층간 소음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제가 정말 내가 너무 많은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친숙한 느낌의 얘기였어서 전 굉장히 또 의외였어요. 근데 지금 배우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와 주제도 네. 너무 좋은데요. 네. 그렇게 써야 아니. 그렇게 쓸 거예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정말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친숙하다는 말이 정말 저는 딱 처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책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뭔가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작품들이 더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들이 또 약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쓰실 때 어떠셨어요? 네, 이 작품을 쓸 때쯤에 이제 코로나19로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네네네. 층간소음의 문제의 이유는 뭔지, 해법은 있는지 찾아보다가 이거를 과연 개인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가 절감을 위해서 층간 두께를 15cm 구조로 설계를 바꾸는 기업, 제재하지 않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슷한 생각을 또 다른 사회적 이슈에서도 떠올린 적이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년 문제였어요. 네. 청년들이 자꾸만 무언가를 포기하고 뭐 혼자 사는 방에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게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 정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처한 문제를 너무 쉽게 우리의 문제라고만 치부해버리는 세상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층간소음과 청년 문제를 함께 묶어서 풀어보기로 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건 좀 제가 분노가 가득한 그런 느낌인데, 근데 네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극단 걸판에서 본격적인 연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곳에서 마당극을 기반으로 한 연극을 배웠고, 이제 동네 주민들과 이웃들과 향유할 수 있는 공연을 만들다 보니까 평소에 제 방식대로 썼는데 이제 배우님께서 느끼신 친숙한 이야기를 쓰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보니까 인터뷰하셨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층간소음 그러니까 소리. 근데 소리가 또 음악이야. 근데 음악이 들어가 있는 장르가 뮤지컬이야. 그래서 이걸 만들면 재밌겠다? 라는 어떤 흐름으로 이제 일상의 뮤지컬 코미디를 써보자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어요. 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들이 뭐 그게 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식이 그러면 이렇게 이어졌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네. 네. 이 작품은 이제 2020년에 안산시에서 뮤지컬 하고 싶은 각 분야의 젊은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뮤지컬로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어떤 소재로 하면 안산의 청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산은 서울도 그런진 모르겠지만 안산은 토박이보다 여러 이유로 흘러들어온 다양한 사람들이 좀 거쳐가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도 많고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또 막 대두될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누구나 재밌게 볼 수 있는 소동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친숙한 소재로 해서 재밌는 뮤지컬을 써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한 또 비하인드가 있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뮤지컬 청춘소음 시작해보겠는데요. 1회 방송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결말과 그에 근접한 이야기는 스포 방지를 위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이런 때마다 참 그래요. 사실은 클라이막스가 최고인데 이 얘기는 못하는 게 전 제일 아쉽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공연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작가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뮤지컬 청춘소음 시작 프로덕션 제작
변효진 극본, 김민서 작곡, 오진아 연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23년 1월 1일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2월이죠. 26일까지 동덕여자대학교 공연예술센터 코트놀에서 공연됩니다. 해화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이렇게 낮은 언덕길이 있어요. 똑바로 올라가시다 보면 나오는 장소인데 아마 직접 가시게 되면 의외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글이 있는데, 이제 연출님께서, 인물 소개를 해주신 그 글을 좀 빌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행 수기로 돈을 벌지만, 현실은 비행기 티켓 한번 끊어보지 못한, 언젠가는 꼭 진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만 하는 오영원 역에는 김희담, 정욱진, 이휘종, 김민성 배우가 온갖 알바를 섭렵하며 수많은 사람을 대하지만 절대 사람을 믿지 않는 취준생 한아름 역에는 랑연, 김청아, 임소연 배우. 하루하루를 버티느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별을 맞이한 공장 노동자 김중길 역에는 김승용, 이기현 배우가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작가입니다. 자신의 글을 쓰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그의 꿈을 미루게 합니다. 여행 작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여행이라는 걸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이라는 제목의 그가 쓴 글들은 엄청난 사랑을 받습니다. 그의 글이 게재된 어플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받아놓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를 읽으며 공감과 만족을 느끼는 구독자들의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창하지 않고 작아서 좋은, 작고 구체적인 말들로 읽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위로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장으로 구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어디도 가보지 못하고 해당 여행지에 대한 자료와 인터뷰들을 기본으로 자기 주변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버무려 허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는 알듯 모를 듯 어떤 큰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썼던 여행기를 주관하는 본사의 PD에게 아주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취준생입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청춘을 즐기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그녀의 바람을 미루게 합니다. 알바를 3개나 합니다. 자격증 시험도 준비 중이고요. 전세 대출도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명 있는 남친이라고는 인생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그녀의 월급날만 귀신같이 기억해 100%의 확률로 너 월급 받았으니까 외식하러 가자 라고 보채기만 하는 등 아주 킹받는 행동들만 일삼아서 힘듭니다. 더군다나 알바를 하면 무슨 놈의 진상 손님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하지만 그녀에게도 숨쉴 공간은 있습니다. 바로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이라는 어플을 읽는 시간이 바로 그녀의 행복이죠. 그 덕분에 놀러 가자고 보채는 친구들의 유혹도 빈틈없이 꽉 짜여진 알바 시간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서 독립하고 싶던 그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 남자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밤새도록 작업을 한 뒤 하루의 스트레스를 혼술로 이겨내며 잠들고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똑같은 삶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무려 4년 동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고 있진 않지만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더 나은 미래를 함께하는 꿈을 가지고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쉽지만은 않은 꿈을 위해 철야 작업이라는 힘든 길로 자신의 청춘의 시간을 내어줍니다. 그런 와중에 그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세 청춘들의 이야기가 모여있는 한 장소. 그곳은 바로 서울 외곽에 존재하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법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은 1995년에 지어진 덕용맨션입니다. 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스위스 취리 공항에 있었는데요. 벌써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이번엔 베네치아에서만 9박 10일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부딪혀 살아보는 것. 오작가의 팩트트립 170화 바로 여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자 그라치에 때묻지 않은 도시들의 순수한 매력.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빵처럼 걸으면 걸을수록 새로움을 느껴. 바로 여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전통 음식인 치케티라는 건데요, 주로 작은 레스토랑에서 술과 함께 곁들이는 안주입니다. 자, 저기 보이는 저 초록 지붕집이 이 연어 치케티 맛집인데요. 뭐랄까요, 혼자 먹기엔 상당히 미안해지는 맛이죠. 자, 너도 같이 가자. 자, 처음 가는 길이라도 괜찮아요. 먼저 가본 내가 알려줄게요. 여행이 두렵나요? 괜찮아요. 먼저 가본 나만 믿고 따라와. 이번에는 바로 여기 이탈리아. 자, 여행 경비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미리입니다. 항공권도 미리미리, 투어 예약도 미리미리. 저희 팩트트립에서 할인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부터 대학생, 직장인까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 사람 궁금하네.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 여행 때 그 살모사한테 물린 자국이 아직도 간지럽네요. 잠시만요. 저희 팩트트립이 선정한 여행 필수 상비약 탑3 지금 바로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제주도부터 파리까지 맘대로 갈 수 있는 저 사람 인생 정말 부럽다네. 처음 가는 길이라도 괜찮아요. 먼저 가본 내가 알려주죠. 여행이 두렵나요? 괜찮아요. 먼저 가본 나만 따라와요. 여행작가 때론 감성적으로 알려주죠. 나는야 온 세상을 여행하는 멋지고 고독한 여행작가.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부딪혀 살아보는 것. 오작가의 팩트트립 170화 바로 여기. 자, 첫 곡으로 영원의 여행기 작업이 묘사되어 있는 곡이죠. 바로 여기 이탈리아라는 곡을 들으셨습니다. 김민성, 임소윤, 김승용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공연을 딱 봤을 때 느낀 점은 아무래도 제가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배우 3명이 공연 한 해가 끝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우들이 자신의 배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배역을 소화하기도 하고, 한 배우는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배우들은 뭐 나머지 한 배우에 비하면 빈도가 적긴 하지만 뭐 등퇴장이나 막 빠른 전환이 너무 많은 거예요. 쉴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하루에 2회 공연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뭐 전투적으로 공연을 하던데 작가님께서는 이 대본을 쓰실 때 물론 당연히 모르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인지하시고 혹은 이해하시고 대본을 쓰셨나요?
우선 준길이 외에 멀티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김승용 배우님과 네네. 이기현 배우님께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유, 저는 이기현 배우 공연 봤는데, 네. 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보통 대본을 쓸 때 이제 무대와 배우분들의 연기를 이제 상상하면서 쓰는 편인데요. 2020년에 처음 이걸 창작했을 때는 한 명의 여성과 세 명의 남성이 나오는 대본으로 써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근데 이제 프로덕션 만나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한 명을 줄이게 됐고 그러면서 이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대본에는 이제 그냥 소리로 처리됐던 네네네네. 부분들이 연출님이랑 이제 배우님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등장으로 표현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팀원분들이 우리 작품을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그런 고통을 마다해주지 않으셔서 작가로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 네. 민망하여라. 아니, 근데 남자가 4명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세 명이요. 남자 아니, 3명. 맨 처음에 뭐 여자 1명, 남자 4명이었는데 한 명을 줄여야 된다는 상황. 제가 말을 잘못한 거였어요. 아까. 그랬어요? 네, 여자 1명과 남자 네. 3명 이렇게. 네, 3명. 네, 3명인데 지금은 남자가 2명이잖아요. 2명, 네. 자, 그런데 한 명이 줄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은 그 역할들이 나머지 남자 한 분에게 또 분배가 되는 부분도 있었겠네요. 네, 그쵸. 근데 그러면 그 사라진 남자분에게 해당되는 배역이 그때는- 준길에게 다간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영원, 아름, 준길 그리고 멀티 여러 가지 역할을 막 하는 뭐 네네. 택배도 진짜 직접 막 갖다 주고 막 네네네네. 택배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걷어내고 준길이에게 다 이렇게 주게 된 그런 네. 네. 제가 김승용 배우를 잘 알아서요. 네. 승용아 화이팅.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새 청춘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앞에서 제가 여행 작가인 한 남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남자가 바로 덕영맨션 201호에 살고 있는 오영원이라는 여행 작가입니다. 그의 글은 사실은 여행에 대한 장려가 목적이 아닌 현지의 기념품 샵이나 숙박업소 등의 시설들을 교묘하게 홍보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게끔 독자들을 유도하는 목적의 글이었죠. 그러니까 판매 유도 글이에요. 처음부터 바람직한 의도의 글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 회차에 글에서 홍보했었던 이 베네치아의 한인 민박에서 도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범인이요, 그 한인 민박의 사장님이에요.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추후에 오해를 풀고 잘 마무리가 됐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민박집의 평판이 떨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 민박집의 평판을 올릴 수 있게 흔한 말로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는 홍보글을 써서 그 글이 10만 뷰가 넘게 되면 이 해당 민박집에서 영원에게 이탈리아 여행 협찬을 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게 됩니다. 사실 거부를 할 만한 사실 그렇게 뭐 마음이 막 뭐랄까 깨끗해지는 그런 제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원은 진짜로 이탈리아 여행을 가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에 기쁜 나머지 제안을 수락하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무거운 마음은 뒤로 돌려놓고 말이죠. 자, 그리고 한 여자, 그녀의 이름은 한아름입니다. 뭐 그녀의 상황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녹록지가 않습니다. 뭐 남자친구 얘기 잠깐 했는데 그냥 연애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아름이 남친한테 부탁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자친구가 집으로 들어오라면서 권유를 했던 상황인데 이게 아무리 봐도 아름이를 위한 일이 아닌 남자친구 자신을 위한 일인 것 같은 느낌이 쎄합니다. 왜냐하면 아름이가 다 벌어먹이고 살고 있거든요. 본인이 알바 3개를 뛰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서 무슨 세금도 다 내주죠. 모두 하죠. 근데 남자친구는 집에서 배만 긁고 있고 뭐 그냥 뭐랄까 아무것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아름이한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전세 대출이 승인이 됐습니다. 아름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독립을 선언하고 남자친구와 이별한 뒤 덕영맨션 301호에 입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덕영맨션의 201호에는 영원이가, 301호에는 아름이가 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는 이 빌라가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의 벽이나 위아래 천장을 이루는 벽 모두 단 15cm의 두께였던 거죠. 상상해 가세요. 15cm가 우리가 많이 쓰는 그 30cm 자보다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정말 진짜 벽을 두들겨서 소리를 내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두께면 옆에서 정말 거짓말을 좀 보태자면 속삭이는 소리가 좀만 커도 다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심각한 와중에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촉발되다 못해 엄청나게 커지죠. 왜냐하면 자 말씀드렸죠. 남자는 작가고요. 여자는 취준생입니다. 알바를 3개를 해요. 생활 패턴이 너무나 달라요. 이제 아침형 인간이 아름이가 되겠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들어와서 밤에 자겠죠. 그런데 작가로서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밤 시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요하고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밤 시간에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도 이제 연기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보다는 밤 시간이 좋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늦잠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숙면도 할 수 없고 또 방벽이 얇다 보니까 핸드폰 알림 소리나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마저도 서로에게 다 들려서 원치 않는 소음 공해를 서로에게 주게 됩니다.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급기야 두 사람은 심리 상담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고요. 참다 못한 영어는 윗집 사는 주민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합니다. 나의 독자들. 오케이. 안녕하세요. 아랫집 사는 사람인데요. 아랫집?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에 이사를 오셨나봐요. 반갑습니다. 예의는 있네. 아시다시피 빌라가 낡았어요. 그렇긴 하지. 옆집 벨소리까지 띵동 들린답니다. 2005년부터 층간소음 차단 성능에 대한 법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빌라는 95년도에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방음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펜을 들게 된 것입니다. 당신과 나 사이 고작 15cm 벽 하나. 내 방은 당신의 바로 아래에 있죠. 당신의 바닥은 나의 천장이에요. 그러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제가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마감? 아, 작가인가? 그러면 나도.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윗집 사는 취준생인데요. 아니야, 이거 너무 TMI다. 여잔데요. 아니야, 이거 괜히 얕잡아 보였다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아, 그래. 어차피 볼 일 없는 사이인데 시계 나가자. 이보쇼 작가 양반! 이보쇼? 오랜 징역 생활 마치고 새 삶을 살고 파둥지를 틀어버린 것이요. 몰랐겠지만 그 짝도 참말로 시끄럽소. 털어서 먼지 안 남은 어째 타자치는 소리 나의 공격성을 저하게. 담배보다 해로운데 추억 마셔. 낮보다 밤이 길더라고.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윗집에도 그런 불편이 있다니. 제가 더 노력을 할 테니 제발 목숨만은, 아니 소음만은 참아주세요. 무서운 키보드를 사겠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고작 15cm 벽 하나. 내 방은 당신의 바로 아래에 있죠. 우리 집
그러니 조용히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들으신 곡은 당신과 나 사이라는 곡이었고요. 이휘종, 랑연, 이기현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이 공연을 보고 나서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사실 요즘의 문법과는 조금 맞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꽤 오랜 시간 동안의 대학로 공연의 유행은 좀 극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대두되는 작품, 뭐 빠른 전개, 또 극단적인 결말 막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청춘소음은 그 이야기 전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요. 그리고 대사를 막 주고받는 형식이 굉장히 빠른 어떤 티키타카의 형식을 띠지만 이야기 전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사실 체감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빨라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노래도 길이가 굉장히 긴 곡들이 대부분인데 보통 노래 하나에는 하나나 둘의 상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상황의 전개와 변화를 한 곡에 이렇게 막 모아놓는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공연이 개인적으로 요즘 MZ세대의 공연이라는 느낌보다는 좀 예전에 유행했었던 살롱 뮤지컬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랑은 비를 타거나 뭐 김종욱 찾기 같은 뭐 제가 지금 어떤 뭐 표현하는 단어가 썩 들어맞진 않지만 그럼에도 빗대어 본다면 소극장 뮤지컬의 고전의 형식을 따라가고 있다. 혹은 해당 형식의 부활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또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사적인 어떤 그 담화를 할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것은 대학로의 어떤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도전이 그 싸우자 도전이 아니라. 대표님의 네.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개발 단계부터 의도를 하셨던 건가요? 제가 뮤지컬 배우기를 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상황에 어울리는 곡 형식을 정하고 이제 훅 가사를 정하고 넘버 안에서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한 곡당 좀 길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오프닝이 있고 그다음 IM송 혹은 I want 그다음 중간에 쇼스토퍼 나오고 11 어클락 넘버 나오고 대단원으로 달려가는 기본적인 뮤지컬 창작법이 있잖아요. 근데 네네. 또 최근 창작되는 이제 국내와 해외 뮤지컬들 보면은 뮤지컬에는 진짜 정답이 없다고 또 느껴요. 그래서 보면서 야 이런 거는 대체 어떻게 쓰는 거지?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래서 음악 안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내는 작품들을 보면서 지금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작품은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소극입니다. 소극은 어떤 드라마적인 인과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이제 상황들의 연속이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때로는 상황보다 오버하거나 뭐 그 상황을 수긍하거나 또는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가 다 어리석음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면서 서로를 발견하고 너그러워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인물들을 상황 속에 이렇게 던져두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들여다보는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소극이라고 하는 건 작을 소자를 쓰는 게 아니라 파한대소 할 때 그 웃음 소자를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그 네네. 바보 같은 어리석은 네네. 자꾸만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소극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을 때 이제 소극이라고 하면 이제 이런 뭐 웃음이 뭐 이제 뭐 유발될 수 있는 극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만 이제 뭐 비근한 예로는 그냥 희극이라고 이해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약간 뭐 엄밀한 의미는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작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미니 시리즈가 있잖아요. 막 16부작이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기승전결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작법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런 말씀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좋아요.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해에 시달리는 영원이 이제 양해를 구하는 편지를 아름에게 보냅니다. 굉장히 신사적으로 보내죠. 그런데 아름은 이제 안전상의 이유, 어쨌든 이제 여자 혼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 농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되게 무서운 이름을 쓰고 그리고 막 뭐 마치 남자 중에도 막 우락부락하고 막 진짜 막 진짜 뭐 과거가 막 되게 막 휘황찬란한 사람처럼 막 쓰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 형식을 빌어서
진짜로 자기를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답장을 보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빌자면, 그러니까 오랜 징역 생활을 마치고 새 삶을 살고자 이 맨션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예? 그 짝도 밤에 타자 치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나의 공격성을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자극을 하네요. 라는 어떤 이런 협박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편지를 보내서 이 영혼과 중길로 하여금 굉장히 겁을 먹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말의 항의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정말로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형님으로 느끼게 했으니까요. 진짜로 그들에겐 공포가 심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중길이가 바로 나머지 한 남자입니다. 그 옆집에 사는 그 주민이에요. 덕영맨션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덕영맨션 같이 살고 있는데 네. 이제 걔는 202호, 영원인 201호, 아름이 301호. 2호. 네, 2호.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네. 네. 202호요. 네, 202호. 202호.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음에 휘날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15cm밖에 안 되는 얇은 벽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였죠. 네. 그래서 어쨌든 202호에 살고 있는 덕영맨션의 주민, 그 친구가 바로 김중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아름이는 상대적으로 편한 나날들을 보내게 됐지만 영원과 중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지내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실 영원이는 아름이의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아름이가 자신이 사는 동네에 3개의 매장에서 알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얼굴을 마주치기 때문이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알아채지 못하는 상황. 게다가 마신 커피를 환불해 달라면서 무지성으로 항의되는 그 진상 고객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환불을 해주는 아름이의 상황을 보고 베네치아 여행기의 모티브를 얻어 아르미를 모델로 한 비앙카라는 가공인물의 글을 작성하면서 도움 아닌 도움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 참 이 상황이 되게 재밌었어요. 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영원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게 아름인데 네. 그걸 까맣게 모르는 상태에서 네. 어쨌든 영원이는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또 뒤로 가면 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거기서부터는 스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네. 뒤로 가면서 어쨌든 또 영원이나 아름이의 어떤 이 상황이 반대되는 것도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어떤 뭐 소스로 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받았었어요. 네, 아름이도 이제 도움을 받지만 그리고 또 이제 감정적으로 아름이는 이제 영원이의 글을 읽으면서 그렇죠. 도움을 받게 되는데 네. 영원이도 역시 그러니까 내가 차갑게 대하는 저 알바생에게 내 상상 속으로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친구가 됐고 그리고 되게 멋있게 딱 내가 도움을 주겠어 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자신이 그리던 이상향을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자기에 대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영원의 유토피아 같은 거네요. 네, 네, 모두가 그렇죠. 하나가 될 수 네, 있고 되게 쉽게 모두가 친해질 수 있고. 친해지고, 예. 생각보다 평화주의자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름은 그렇게 작성된 글을 읽으면서 마치 자신의 상황과 너무 비슷함을 느낀 나머지 이탈리아나 한국이나 다 똑같구나. 왜 내가 다 눈물이 나냐라는 말과 함께 그 글 속에 있는 비앙카에게 현입되게 되죠. 근데 사실 비앙카의 얘기가 아름이 얘기인데,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해당 관광지의 기념품 구매를 유도하는 글의 마지막 문구. 베네치아의 정취가 느껴지는 예쁜 손수건, 품절 임박, 지금 바로 서두르세요. 라는 그 문구에 혹해서 바로 글의 주인공인 그 비앙카가 사용했다는 그 말에 혹해서 무려 12만 8천 원이라는 손수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그 소품을 봤을 때는 12만 8천 원이 아니라 그냥 12,800원 정도로 보이는 그런 손수건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 글을 쓴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말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자기가 편하자고 거짓 편지를 써서 그 영원이와 중길이의 항의를 원천 봉쇄해버린 아름의 계획. 이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 또 오게 됩니다. 바로 아름이의 전남친이 아름이의 친구에게 주소를 듣고 찾아와서 막 당장 나오라면서 막 소리치면서 집 밖에서 생떼를 부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301호로 온 택배가 201호로 잘못 오는 바람에 영원이는 또 걱정을 하게 되죠. 이 택배를 전달해야 되는데 무서운 형님이 계시니까 괜히 갔다가 또 막 욕이라도 먹으면 어떡하나, 맞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고 막 고민하는 찰나에 이제
전 남친이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그때 집에 아름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참지 못하고 그냥 문을 열어버리게 되는데 마침 그 모습을 영원이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301호에 살고 있던 사람은 큰형님이 아니라 아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사기극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영원이의 아주 유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네, 그 아름이라는 편의점에 가서 먹던 음식물을 막 바닥에 흘리지를 않나. 커피 전문점 가가지고 막 커피를 막 복잡하게 주문하고는 막 계산을 동전으로 하질 않나. 진짜 유치찬란한 복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름이도 한 성과를 해요. 그래서 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윗집이라는 이점을 이용해서 늦은 시간에 바닥에 절구통을 올려놓고 막 마늘을 찢기 시작합니다. 너 잠자지 말라는 거죠. 아, 진짜 전 이거 보면서 두 사람이 네. 징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원이도 네. 막대기로 천장을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너무 유치찬란한데 네. 너무 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진짜 궁지에 몰려버리면 네.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 그거 보면서 저 둘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갑자기 202호 주민 준길이가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들고 나와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며 소동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4년 동안 만났던 미진이라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자신의 생애 목표를 잃게 됐다며 영원과 아름이를 놀라게 하죠. 이거 진짜 가만히 놔뒀다가는 정말로 큰 사단이 날 것 같은 마음에 아름은 영원에게 잠깐 휴전을 하고 사람부터 구하자. 이 소동부터 해결하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 준길은 이 들고 나왔던 부탄가스와 라이터를 내려놓고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본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절절히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세 사람은 묘한 연대감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또 그런 게 느껴졌어요. 결국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이 청춘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제는 다를지언정 어쨌든 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지만 좀 팍팍하잖아요. 나의 의지와 내 생각과 뭔가 나의 바람처럼 흘러가지 않고 그것과 반대되는 생활을 내가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준길이도 사실은 이런 걸 원한 게 아닌데 잘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렇게 했던 건데 결국에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 둘을 나머지 영원이와 아름도 그런 생각을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그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처지가 묘한 연대감을 갖게 되는 지점이 이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네네.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세 사람이 뭉치고 뭐 연대하고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이제 어쨌든 타인이 이웃이 되는 이 순간이니까 네, 이 부분의 장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보면서 그냥 전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렇게 하나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연대감에 빠지기 시작한 이 세 사람 중에 이제 아름이는 준길에게 이러지 말고 이 팍팍한 인생에 취미라도 가져봐라라는 충고와 어떤 취미를 가져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에 뭔가 하나를 추천해 주는 게 있죠. 바로 오자카의 팩트트립이라는 어플이에요. 영원이가 쓴 거죠. 네. 나름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영원이는 깜짝 놀라겠죠? 아니 내 글을 저 사람이 읽는다고?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아름이는 영원이의 생각보다 이 팩트트립에 너무나 많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준길에게 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스로 온몸이 피곤하고 끈적한 짜증나. 날 때려치고 떠나고 싶지만 돈이 없다. 푹신한 침대에 몸을 기대고 한 손엔 차가운 맥주 한 캔 그리고 맥주 좋지?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그 드넓게 펼쳐진 초원 상쾌한 바람과 쏟아지는 별들 나는 몰랐던 세상 속 이야기 나도 지금 여행 중
와, 그런 이야기가 다 있다니 신기하네요. 아 맞다. 근데 이 사람 글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니 여행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느껴진다고 할까? 나는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가고 싶다 같은? 웃기죠? 그래서 더 입이 잘 되나 봐요. 에이 그러면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아이씨 말도 안 돼. 왜 그래? 아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이게 다 뭐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 아니겠어요? 형씨도 이거 알아? 아니요 몰라요. 그게 뭐죠 이게? 아 그러면 그렇게 유명은 아닌가 보다. 그런가 봐요. 아니거든요. 여기 봐봐요. 네 따위 안 보고 시원하게 울고 싶은 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날, 눈물의 이유를 만들어주는 소설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들. 아저씨도 아프리카 살모사 에피소드 한번 보세요. 어떤 부족의 할머니가요. 어떤 부족이더라? 하마르족이요. 맞아요. 뭐야? 뭐야? 찍었는데 맞췄네? 우와! 아무튼 제가 완전 감동받아가지고 살모사 소독약을 3개나 샀다니까요. 3개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말,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은 부딪혀 살아보는 것. 어쩌면 내 인생도 여행의 한 조각일 뿐. 많이 화내지 말고 울지도 말고, 여행지의 해프닝처럼 웃어 넘기라고 위로해주듯,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지금 여행 중. 알았어 나도 제대로 읽어볼게. 작은 행복도 행복이니까 잠깐 멈춰서 있어도 괜찮아. 글을 읽을 때만은 걱정과 슬픔 있는 거야. 어디로든 떠나는 자유로운 여행은 어떤 삶일까? 상상만 해봐도 기분 좋아져. 기분이 좋아 힘을 내본다. 끝까지 안 살아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행지의 해프닝처럼 다시 한번 걸어가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지금 여행 중. 우린 여행 중. 자, 지금 들으신 곡은요, 우린 지금 여행 중이라는 곡이었고요. 김희담, 김청아, 김승용 배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네, 저 정말, 네. 이거 진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영원히 대사 중에, 막, 복수를 꿈꾸면서 복수를 실행하면서, 네. 야, 작가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독하고 속이 좁고 시간이 많은 줄 알아? 이런 대사를 해요. 네. 이게 본인의 경험담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작가의 어떤 그런, 보편적인 성향인가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순하고 관대하고 네. 굉장히 저 시간을 이제 항상 시간에 쫓깁니다. 네. 네, 농담이고요. 저는 제 단점을 다 갖다 쓴 게 네. 맞기는 해요. 근데 만약 내가 이런 상황에서 복수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네. 나의 어떤 면이 작용해서 그렇게 이제 행동한 것일까 이제 상상을 했어요. 근데 오영원이 작가라는 캐릭터라고 해서 그 인물에게 제 자신을 막 엄청나게 네. 투영하지는 않았어요. 네, 저랑은 네, 네. 좀 결이 다른 인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영원이는 양심을 속이고 글을 쓰지만 저보다는 훨씬 좋은 녀석인 것 같아요. 솔직하니까 나중에 이제 반성도 하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100% 모든 걸 투영할 수는 없지만 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자잘한 요소들, 작은 요소들을 네. 차용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그쵸. 연기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네. 이제 내 성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좀 연기하기 편해지겠다라는 이런 것처럼 네. 저 그런 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만드실 때 그냥 약간 그런 식으로 푸신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뭔가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은. 다른 작가분들은 안 그런데 저가 그렇다는 이제 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오늘 만나뵌 이 작가님을 뵀을 때는 네.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제가 봤을 땐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나 평원을 사랑하시고 네. 네, 좋습니다.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의 연장선인데, 이제 연대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쳐지는 장면이라고 보였다는 그 말씀드렸었는데, 자, 제가 느낀 것처럼 그 세 사람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그런 것들을 서로가 과연 느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대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좀 든든해지는 느낌? 혼자지만 그래도 내 좀 편이 뭔가- 생기는 느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이제 중요한 장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창작 초반에 제가 품었던 질문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라고만 할 수 있을까? 정답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질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답을 내려서 썼던 건 아는 사이가 되면 그래도 우리는 좀 더 잘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영원히도 현실 속을 살아가는 아름이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또 이거는 이제 아름이와 준길이도 저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장면 안에서 그래서 혼자였을 땐 몰랐던 것들을 인물들이 이제 새 인물들이 이후에 마구마구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연을 이제 계속 보면서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이 안 들었는데 우린 지금 여행 중 하면서 이제 아름이랑 준길이가 막 신나서 하는 그 부분이 이 빈털터리 청춘들이 왜 이렇게 짠한지 네 너무 바보같이 해맑은 이 모습들이 참 짠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네. 네, 뭐 사실은 뭐 공연을 이제 뮤지컬 공연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제가 또 이런 예시를 들으면 좀 약간 정말 어색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말씀해 주셨을 때 딱 떠오르는 장면이 렌트의 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네.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쵸, 그쵸. 청춘이잖아요. 네. 사실 물론 계제가 다른 것은 이제 어쨌든 뭐 그들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네. 그들은 도대체 뭐가 행복하고 뭐가 즐거워서 자신의 그런 어떤 비관적인 운명에서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네요. 아, 네. 렌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청춘 소음. 이거 빼주시죠. 아니 근데 저는 네.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되게 좋았어요. 느낌이 좀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기서 어쨌든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이 굉장한 어떤 그런 요소로 쓰이고 있죠. 네. 정말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누군가에게는 행복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이었습니다. 네. 작가님을 위로해주고 행복하게 했었던 본인만의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전 약간 그런 작품 뭐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생각을 저는 솔직히 저는 만화책이랑 게임을 되게 좋아해요. 저도요. 아, 그래요? 저 완전 좋아요. 네네. 네 갑자기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네, 연대가 되네요. 연대. 그렇죠. 네. 근데 유리가면이라는 만화책 아세요? 알죠. 저는 이제 그 만화책을 보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막 불태우고 이제 젤다라는 게임을 하면서 젤다. 연대. 그렇죠. 네. 스위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모험도 하고 말도 타고 모닥불 피워놓고 사과도 이렇게 구워서 먹고 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만화책이랑 게임은 저를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가주는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지금 받았을 때 생각난 시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좀 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무기력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를 한 편 읽게 됐는데 굉장히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네. 마치 다시 살 방법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청취자분들하고도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혹시 네네. 이 시를 좀 짧긴 하거든요. 네네네. 읽어드려도 될까요? 네, 읽어주세요. 네. 그렇게 목소리가 좋진 않지만 그냥 아니면 검색을 해보시라고 할까요? 아니 네. 이거 작가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는 그래도- 따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만진 슬픔, 이문재. 이 슬픔은 오래 만졌다. 지갑처럼 가슴에 지니고 다녀 따뜻하기까지 하다. 제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불행 또한 오래됐다. 반지처럼 손가락에 끼어 있어 어떤 때에는 표정이 있는 듯하다. 반짝일 때도 있다.
손때가 묻으면 낯선 것들, 불편한 것들도 남의 것들, 멀리 있는 것들도 다 내 것. 문 밖에 벗어놓은 구두가 내 것이듯. 갑자기 찾아온 이 고통도 오래 매만져야겠다. 주머니에 넣고 선에 익을 때까지. 각진 모서리 닳아 없어질 때까지. 그리하여 마음 안에 한 자리 차지할 때까지. 이 고통 오래 다듬어야겠다. 그렇지 아니한가. 우리를 힘들게 한 것들이,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한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힘이 되지 않았는가. 이상입니다. 네, 저 이 마지막 단락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이문재 시인의 오래 만진 슬픔이라는 시입니다. 네, 굉장히 중의적이고 네, 그쵸? 슬픔을 계속 이렇게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순간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둥글해지고 닳아 없어진다라는 그런 위로의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렇게 문인들은 대단한 것 같은 게 사실 이거를 굳이 네. 되게 세속적인 표현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랄까 무뎌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되게 단순하게 무뎌짐이라는 단어 하나로 그냥 딱 툭 내뱉을 수 있는 이 얘기를 너무나 정말 네.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맞아요. 열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네. 역시 뭔가 저 같은 범인들은 정말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을 네. 좀 하게 됩니다. 네. 네, 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또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진행할게요. 네. 자, 이제 아까 아름이가 그 팩트 트립을 봤죠? 팩트 트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영원이는 알 수 없는 고마움과 묘한 기쁨을 느낍니다. 사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은 진실된 여행기가 아니죠. 자기가 여행을 가서 썼던 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내세울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여행기에 대한 칭찬을 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중기를 따스하게 위로하면서 보다듬는 아름이의 모습에 설렘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역시 사실 혼자서 그 퍽퍽한 청춘의 생활을 버텨왔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알바에 늦었다면서 자신에게 술 냄새가 나는지 확인하면서 입김을 호하고 불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에 영원의 심장은 갑자기 두근거립니다. 정말 두근거려서 애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떡 벌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름이 이제 알바하러 나간 뒤에 그 모습을 본 준길이가 한마디 합니다. 좋을 때다. 아주 좋을 때야. 물론 영원이는 거기서 부정을 하는데 이제 관객으로서 보는 입장에서는 아유 꽂혔네. 마음에 그냥 이 하트 이 화살이 확 꽂혔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뭔가 몽글몽글해지는 전개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름이에 대한 복수의 목적으로 방 천장을 막대기로 막 쳐댔다면 지금은 알람 소리를 듣고도 못 일어나는 아름이 지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깨워주는 인간 알람의 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뿌듯해요. 나 정말 어른스러웠어. 뿌듯해요. 굉장히. 그리고 또 이 와중에 남친이 막무가내로 막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준길과 함께 나서서 무마시켜줍니다. 이제 위기에서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은 누가 봐도 이 두 사람은 이제 오해를 풀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라는 전개를 향해 갈 것 같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거든요. 이제 뭐냐는 말이죠. 현실에서 자신을 속였던 아름이에게 분노와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던 영원히 실은 그보다 더 큰 속임수를 아름에게 행하고 있었던 사실에 엄청난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이죠. 아름이 읽으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기쁨을 얻는 그 오 작가의 팩트 트립의 모든 것이 자신의 거짓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이제 이런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름이는 그걸 까맣게 모른 채로 이 영원이가 보여주는 호의 덕분에 영원이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아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봤을 때 둘이 뭔가 핑크빛 무드가 막 이게 살아나는 것 같으니까 준길이는
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 둘을 꼭 이어주고만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굉장히 묘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죠? 자, 이제 이 영원이는 자신의 이 거짓된 행동을 아르미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르미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떠한 감정으로 영원이를 마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중계리는 미진이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고 또 이 둘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자, 마지막까지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청춘들의 이야기가 각자의 외침 혹은 소음으로 치환되어 어우러져가는 이야기. 청춘소음이었습니다. 네, 아유, 참, 네. 이게 이제 딱 반이에요. 그쵸? 딱 변곡점이죠. 그쵸, 작가님? 네. 네. 이제 이 뒤에 얘기들이 진짜 쫀쫀합니다. 네. 우리 스카바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꼭 극장 찾아가셔서 이 공연을 만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내용 진짜 재밌어요. 더 재밌어요. 그래서.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아, 정말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으로서 제가 궁금했던 좀 몇 가지. 네. 작가님께 더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오 작가의 팩트 트립. 네. 자, 네. 영원히의 거짓말로 이루어진, 그 글이죠. 네. 이제, 영원히가 이제 아르미한테 당연히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고 봐요. 네. 보는데 이제 표현되는 어떤 느낌은 네. 거기에 그 아르미에 대한 미안함 플러스 막 더더욱 더 근본적인 고뇌를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각보다 좀 더 커다란 부담감과 뭐 죄책감에 눌려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왜냐면 연기들도 다 그렇게 배우들이 해주고 있고. 네. 그래서, 저 무게감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더 크게 다가가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아르미를 통해서 이제 외면하고 있던 자신의 큰 비밀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런 순간은 누구나 좀 불안하고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영원히는 스스로 작가라고 꿋꿋하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가짜야. 거짓이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름이랑 싸울 때 아름이의 그 가짜 작가라는 비난에 발끈하면서 왜냐면 약점을 찔려버렸으니까. 근데 이런 영원히의 마음이 이 극을 쓸 때쯤에 제 마음이기도 했어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술을 한다고 글을 쓴다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어쩔 때는 그 모습이 너무 배짱이 같은 거예요. 어떤 실질적인 노동하지 않고 그저 자료조사로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게 맞는 걸까? 그러면 작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계속 작가로 살아갈 수는 있는 걸까라는 물음들을 영원히도 그런 불안과 물음들을 영원히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아름이랑 부딪히면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고 어딘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면서 좀 더 아프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게요. 이제 약간 이제 우리 결말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오긴 하지만 요 정도 가지고는 결말을 유추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질문의 연장선이 뭐냐면 이제 이 인물들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 거짓말. 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대한 뭐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네. 일단 배신감, 네. 뭐 혹은 실망감. 네. 이 큰 두 가지가 대두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뭐 그 속에는 뭐 짐작이라는 것도 있고 뭐 믿음이라는 것도 있으며 기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소분류를 하자면. 네. 근데 이 큰 줄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의 갈등의 시작과 해결이 그 결국에는 어쨌든 그 거짓말과 혹은 배신이나 실망감에 대한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커다란 계제로 귀결되더라고요. 네. 거기에 뭐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의미가 네. 굉장히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공연을 굉장히 정말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아유, 지금 아닙니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이 인물들을 이제 만들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에 대한 키워드를 찾았던 거는 아니었고 만들어가면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청춘들이라는 그거에 초점을 맞추게 됐어요. 네네네. 세상에는 이제 층간소음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소음도 있고 내 속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도 있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나를 괴롭히는 소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타인의 말이라든가 자신의 처지 아니면은
이제 나한테 하는 말,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내 의지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년들이 이제 자꾸 속이고 숨기고 이제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수많은 소음 중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키워드를 삼아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을 좀 그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어떤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작품의 나의 거짓말에게라는 곡이 있어요. 근데 그 가사에 보면은 여기 아르미의 가사 중에 뭐 가끔 고민이 돼. 뭐 어떤 표정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 뭐 항상 괜찮은 척 웃는 게 쉬웠어. 뭐 아파도 안 아픈 척, 뭐 슬퍼도 행복한 척,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끌려다니고 살다가 나로 사는 법을 잃어버릴지 모르니까 나는 솔직해지고 싶다. 뭐 이런 내용들의 가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뭐 이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쉽게 알고 있는 속인다라는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또 감춘다라는 의미도 네. 굉장히 깊게 투영되어 있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결국에는 속이고 살아야 버텨낼 수 있는 세상이라고 또 염세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세상에 농익은 사회인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는 청춘들이 네. 그렇게 지내야 된다는 모습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쭤봤던 그 키워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작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답변을 이렇게 잘해주셨고. 아이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인상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서 관람해 보시면 영원히의 방 책상에 피노키오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피노키오가 이렇게 인형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노키오는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그 피노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뭔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 소품 하나에. 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저것도 괜찮은 의도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궁금했어요. 영원히는 네. 이 피노키오에게 항상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살았을까요? 근데 저는 이 피노키오 아까 말씀하셨던 자리 잡고 있는 네네. 근데 저는 그 피노키오라는 인형이 영원히의 어떤 방 한 구석에 있을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대본을 쓸 때. 너무 좀 직접적인 오브제가 아닐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극전반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작가님께서 쓰실 때는 이제 네. 구상에서 사실 희미했던 부분이었는데 네. 이제 연출적인 요소였던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항상 자신을 대입시키면서 살았다기보다 내가 왜 이탈리아를 가고 싶어 했지?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가 피노키오였고 그래서 그곳을 꿈꾸게 됐구나. 내가 이야기를 읽고 즐거웠던 것처럼 나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글을 쓰고 싶었구나. 근데 내가 웃기게도 진짜 피노키오가 돼버렸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과거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근데 내가 피노키오가 돼버렸네? 하는 그런 되게 좀 더 얕은 그런 생각이었는데 오브제로 들어오면서 더욱 배우분들이 연기하는 것도 그렇고 더 이렇게 진해진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돌발 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작가님께서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네. 솔직히 이제 그 부분이 네. 보시기에 솔직히 이제 괜찮았다 아니면은 이건 좀 약간 아주 최고다. 진짜 지금 최고다. 방송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죠? 그 인형 가져가고 싶다. 농담입니다. 소품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그럼요. 나중에 다시 이제 재현할 때 이렇게 놔주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이제 올라오는 화두죠. 네. 결국 이 청춘소음이라는 작품도 역시 지향하는 방향은 사랑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작품의 이제 중요한 말들은 상담이가 이제 중간에 등장을 하는데 그렇죠. 그분이 대놓고 얘기를 다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가 부르는 넘버에서도 이런 가사를 노래합니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사랑, 계속해서 살아갈 힘을 주는 바로 그것.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우리 작품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저는 사랑이 전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랑이라니까 좀 사실 맥빠지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되게 사실은 무작정 낙관적인 사람은 좀 못 돼요. 좀 계속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막 우울을 안고 살아가지만 어떻게든 씩씩하게 막 저만의 희망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하는 가치를 좀 관객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요 가사에서 그런 걸 느꼈거든요. 네. 이제 뭐 당신과 나 사이라는 그 곡의 가사지만 네. 결국에는 뭐 당신과 나 사이 고작 15cm 벽 하나 뭐 어쨌든 나는 역시 당신의 바로 근처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간은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삐걱대더라도 같이 함께 살아보자라는 내용의 가사가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또 그 가사들 덕분에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랑으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는 어떤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프로그램북에 실린 그 작가의 말 말미에도 썼지만 저는 그저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면 좋겠고 조금 네네. 더 여유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 관계들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아니 갑자기 이렇게 마지막에 네. 자신 없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속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아유, 멋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청춘 소음을 기대하고 계실 예비 관람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께서 또, 네.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라는 것이 있다면 네.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예비 관람자 여러분들이시니까 일단 추운 날씨에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품은 작고 귀엽고 쉽고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지치고 불안할 때 언제든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작품으로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팀의 작곡가, 연출,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살펴서 만든 공연이니까요. 꿀꿀할 때 언제든 놀러 오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또 이게 또 저희 방송의 좀 재미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공연을 소개시켜드리는 것도 소개시켜드리는 것이지만 이 공연을 만들어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저도 이제 관람객으로서 봤을 때에 대한 궁금함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가 자화자찬하자면 저희 방송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리고 정말, 정말 질문들이 너무 수준이 높아서. 아이고. 저는 갑자기 우리 작품을 굉장히 더 진하게 막 소주를 마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생각이 되게 더 많아지네요.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뭔가 좀 기왕 저도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제 뭔가 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민폐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한번 네. 준비해 본 건데 또 좋게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네, 그래요. 오늘 정말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부족한 제 질문에 정말 아주 충족된 답변으로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청춘소음 마지막 날까지 대박 행진 이어나가길 기원하겠고요. 자, 마지막 인사와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곡 당신과 나 사이 리프레스 김민성, 임소윤, 김승용 배우의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앤디스픽 PD 인일규 진행 대본 구성의 김수영이었습니다. 자,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영원 씨, 원 씨, 네. 한아름 씨, 이름 씨, 네? 부장 두 분의 상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생님. 당신과 나 사이 고작 15cm 하나 내 방은 당신의 바로 근처에 있죠. 당신의 시간도 나와 같이 흐르죠. 그 사실